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2회 IEIE 포럼을 진행할 전자공학회 부회장 이충용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회 IEIE 포럼에서는 ICT 분야 연구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 리더 및 미래 핵심 유망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영상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하실 박성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지난 40년 이상 산업체와 학계에서 교육과 연구, 봉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공학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정년 퇴임 후에도 외국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우리나라 공학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박성환 명예교수님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기회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연에 앞서 박성환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공학사,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금성사에서 중앙연구소 본부장을,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한국공학한림원회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안산테크노파크 초대원장, 세계공학기술단체 정보통신위원회 체어맨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 대한전자공학회 학술상 및 상공부 신제품 개발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정년 퇴임 후에도 루안다 국립대학교 응용과학대학 학장으로 봉사하신 후 현재는 서울 IT포럼 의장과 해동과학문화재단 부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성환 명예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제목이 도전과 기회인데 사실은 기회보다는 한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이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바뀌는 과도기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도 진공관으로 전자 회로를 배웠을 정도입니다. 대학원에서 갈륨 아르세나이드 관련 논문을 쓰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공대 전산소의 IBM 1130 컴퓨터로 밤새 돌려도 한 개의 측정치만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전산센터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펀치드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기술적으로 도전했던 두 가지 시도와 그 당시 기술 환경의 제약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기술 개발 대응과 교육 및 사회, 기술 확산에 참여한 경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사학위 논문은 On Time Variant Digital Signal Processing, Synthesis and Implementation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는 통신 분야를 전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 교수를 찾다 보니 순수 통신 분야가 아닌 신호처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호처리라는 연구 영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되지 않아서 나에게는 매우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는 신호처리 분야 중에서 필터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일정의 2차원 디지털 필터였습니다. 이 학위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당시 한국에는 디지털 필터에 대해 연구한 분도 거의 없었고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거의 없었던 상태입니다. 특히 수중 음향 등 연구 분야가 매우 제한적인 타임 베리언트 디지털 필터로는 정부나 기업체로부터 연구 과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분야로서 컴퓨터 비전으로 연구 분야를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사학위도 2차원 신호 처리 분야이니 매우 유사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비전 연구는 영상의 전처리, 피치 익스트랙션 및 마지막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세 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비준의 궁극적 목적은 영상에 포함된 오브젝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디텍트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입력 영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전처리 과정과 이로부터 물체의 특징을 뽑아내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은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입니다. 저도 이 분야는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20년 당시에 물체 인식의 대부분의 연구는 휴리스틱한 내용의 대부분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도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 이론을 연구했지만 컴퓨팅 파워의 제한과 알고리즘의 부재로 투 스테이지 인공신경망 이상을 구축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병렬 컴퓨터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인간의 뉴런을 초월하는 RCNN과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저는 동영상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많은 응용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 등으로 짤막한 디지털 동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1990년대까지는 모든 영상은 캠코더로 촬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캠코더로 촬영된 동영상은 시퀀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필름에 담긴 동영상 중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원하는 영상이 있는 것까지 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는 디지털 비디오 라이브러리 제작 도구인 iCam을 개발하고 1999년에 파인드테이라는 해설 연구실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현재와 같이 창업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많았을 때입니다. iCam은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이 어느 위치에 있든 랜덤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영상을 내용별로 파일로 자르거나 다시 자른 부분을 붙이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개발한 하드웨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윈도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압축 보드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비디오 서버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테이프나 디지털 카메라 입력을 받아 엠팩트로 저장하고 편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iCam은 기능은 비디오 서버 기능과 비디오 클라이언트 서버로 비디오 클라이언트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디오 서버는 동영상의 편집, 비디오로서 이는 비디오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장면들을 자동으로 분할을 해주는 역할과 분할된 데이터를 비디오 테이프와 분리해서 따로 저장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분리돼서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재생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응용 분야로서는 요즘 그 당시는 사실 많이 유행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UCC라든지 UCC에서 비디오 컨텐츠 자동 인덱싱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음 비디오 스토리 메이커라든지 사용자 맞춤형 검색 및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응용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라이브러리 제작도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VOD 서비스도 가능하고 잘라진 비디오 클립들을 이용해서 비디오 CD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iCam의 화면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할된 비디오 클립을 재생해주는 재생 화면하고, 그다음에 선택된 비디오 클립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윈도우, 그다음에 앞으로 말씀드릴 이 아이캠을 사용해서 할 여러 가지 분할이라든지 병합이라든지 같은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 클립을 모아서 하나의 편집하거나 웹페이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타임라인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이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엠팩2 비디오 스트리밍의 데이터 히어라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시퀀스들이 좀 연결됐을 때 한 개 비디오 시퀀스는 여러 개의 그루브 픽처로 주로 나눠져 있게 되고 앞에 헤더가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한 개의 그루브 GOP는 일반적으로 약 25개의 픽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필요한 헤더가 붙어 있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한 개의 픽처들은 슬라이스로 구분되어 있게 되고 한 개의 슬라이스는 몇 개의 매크로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 이 매크로 블록부터 시작해서 압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마지막 계단 내에서는 모션 벡터 정보도 헤더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온 매크로 블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비디오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의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자동 분할 장면에 대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엠팩 스트림은 그루브 픽처로 구성되어 있고, 그루브 픽처는 GOP는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I 픽처고, 여기 보시는 않겠지만 P 픽처란 세 가지 서로 다른 픽처로 구성되어 있게 되고, P와 B 픽처는 압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픽처들이고, I 픽처는 압축되지 않은 그루브 픽처의 첫 번째 이미지 그 영상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I 픽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적으로 저희들은 이웃하는 GOP들 사이에 영상의 변화를 탐색해서 분할하기 때문에 따라서 I 픽처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일반적으로 DC 이걸 평균하면 DC 이미지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평균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iPicture에는 세 가지 매크로 블록이 존재합니다. 매크로 블록에는 세 개의 블록이 존재하게 됩니다. Y값하고 컬러인 인텐시티 나타내는 Y값하고 컬러를 정보하는 CRCB 세 가지의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 계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컬러 정보는 제외하고 인텐시티 정보인 Y 블록 중에서 첫 번째 픽셀, 요 픽셀들 값만 저희들이 계산해서 합쳐서 평균값을 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iPicture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량을 엄청나게 줄여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고, 약 한 전체 양의 64분의 1 정도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GOP들 사이에 있어서의 방금 한 그런 인텐시티 iPicture의 Y값의 픽처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웃한 GOP들 사이의 그 차이를 구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변곡점이 생기는 부분, 이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 변곡점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들은 그 동영상의 내용이 바뀌는 새로운 동영상으로 시작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디오를 분할시키고 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방금 그런 원리에서 분할된 한 개의 비디오 시퀀스가 여러 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분할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한 개 비디오 클립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은 의미적으로 같은 성질을 같은 시멘틱한 그런 픽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GOP의 Y값을 평균값을 사용해서 분할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분할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분할된 비디오 클립이 좀 더 세분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이 한 개의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 앞에서 해왔던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분할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된 비디오 클립들에 대해서는 제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촬영 일자, 그다음에 이 비디오 클립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갖다가 태그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게는 수동적인 유저가 할 일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저가 하지 않고 오토매틱하게 이 택 정보를 붙일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100% 되지는 않지만 요즘도.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머신러닝이라든 딥러닝 같은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된 비디오 클립을 합쳐서 새로운 한 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하기 위한 한 개의 그 프로세스에 대한 화면상에서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는 건데, 요 아이콘이 누르면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비디오 클립들을 병합하는 그런 기능을 실행하는 게 되어 있고, 합치려는 그 비디오 클립들을 그 마우스를 갖다 클릭해서 눌러가지고, M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면은, 뭐 방금 선택된 화면들이 새로운 한 개의 화면으로 병합돼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개의 화면이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아까 보면 9, 10, 11 세 개의 동영상을 한 개의 합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따라서 새로운 비디오가 생기고, 이때 생긴 비디오의 이름은 첫 번째 비디오의 이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동영상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꼭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분할하든지 합병할 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난 걸 저희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원본 파일이 주어지면은 이 원본 파일은 모든 GOP마다 한 개의 그 타임 스탬프가 붙어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GOP들 앞에는 몇 개 GOP들하고 동기가 주어진 오디오 파일이 주어지게 되었고, 각각 오디오 파일마다 오디오 스탬프가 시간의 정보를 알려주는 오디오 스탬프가 붙게 되고, 마찬가지로 비디오 GOP마다 스탬프가 붙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분할의 지점이라 분할이 시작하는 그런 GOP라고 생각하면은 분할시키고 난 뒤에는 어떻게 주어진가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GOP는 없어지고 이런 형태의 비디오 시퀀스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오디오의 값들은 여기 있던 비디오 정보들과 동기화된 그런 오디오 정보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실 합치는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두 개의 비디오 클립을 합치는 경우는 각각 비디오 클립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싱크된 오디오 정보를 갖고 있게 되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싱크된 오디오 정보를 하나에 합치진 채로 오디오 싱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오디오 첫 번째 비디오 클립 오디오 싱크하고 두 번째 비디오 클립 오디오 싱크를 이렇게 합쳐지게 되겠고, 이 경우는 오디오 클립의 오디오 파일의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옮겨와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타임스탬프를 조정해 줘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할 때는 항상 모든 파일마다 타임스탬프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분할된 비디오 클립을 병합시키면은 새로운 한 개의 동영상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앞에는 그냥 클립을 해서 하는 걸 주어졌는데 이제는 클립하지 않고 원하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타임라인에도 끌어내려서 병합하라는 그런 커맨드를 주면은 자동적으로 커맨드를 병합이 되고, 병합된 새로운 비디오 mp 파일에 대한 영상이 여기서 디스플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iCamSS의 아이콘들에 대한 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 가지고 타임라인에 있는 비디오 클립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웹페이지도 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들어가려는 비디오 클립들을 이렇게 타임라인에다 쭉 끌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웹페이지 제작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선택된 그런 비디오 클립들이 한 개의 웹페이지로서 제작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MPEG 파일을 갖다가 ASP로도 변화시키게 됐고, 마찬가지로 분할된 그런 비디오 클립들을 모아서 한 개 CD로 제작하고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제작된 CD는 DVD 플레이에서는 랜덤 액세스 장면별로 재생이 가능한 한 개 DVD 플레이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각 동영상에 있는 스틸 이미지도 우리가 캡처해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리가 보다가 캡처하고 싶은 이미지 나오면 거기다가 캡처해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나면은 그 이미지들이 실제 스틸 이미지가 되고,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스틸 이미지로서 뭐 저장도 될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비디오 동영상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UCC라든지 대용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경우는 그 비디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비디오 클립을 액세스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비디오 클립을 만들 때 저도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클립에다가 이름이라든지 날짜, 그 다음에 간단한 서브젝트들을 입력시켜서 저장시켜 놓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저장된 그런 비디오 클립들의 DB로부터 원하는 비디오 클립을 갖다가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뭐 한 100개 뭐 수백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뭐 비디오 클립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일일이 그 비디오 클립마다 태그를 붙이는 건 엄청나게 일이 많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뭐 지금 현재로도 그거는 그 당시에는 물론 불가능했고 현재도 뭐 딥러닝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비디오 클립들의 이미지를 갖다가 설명하기는 힘들게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사실 비디오 클립의 첫 화면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오토마킹을 해서 동영상을 컨텐츠를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영상을 테이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퀀셜한 동영상을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임의로 의미 있는 장면 단위로 분할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물론 그 분할된 다시 또 합치는 그런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무지하게 크다. 그러면은 사람이 수동으로 모든 걸 찾아볼 수가 힘들죠. 저장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대용량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간단하게 서치하고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큰 문제였죠. 요즘 특히 말씀하는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까지 한 건 한 개의 동영상 편집 플랫폼에 해당되는 게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개의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저희들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비디오 시멘틱 리트리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는 온톨로지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비디오 시멘틱 리트리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비디오 양이 증가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를 쿼리하면은 그 쿼리된 정보를 비디오 DB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이 찾아오기를 갖다가 굉장히 대용량의 비디오 비디오 DB로부터 찾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온톨로지 개념을 사용했고 저희들은 저희가 개발한 건 한 개의 인덱싱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비디오 리트리블을 위한 인덱싱 데이터베이스고 이거는 두 가지 백그라운드 날리지, 다시 말해 씬네임 온톨로지하고 씬모델 온톨로지란 두 개의 서로 상이한 온톨로지를 포함하고 있는 씬 비디오 DB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받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좀 다른 건 이야기지만 온톨로지라는 거는 요즘 온톨로지 개념은 엄청나게 비디오뿐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게 데이터 온톨로지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데이터 온톨로지를 사용하냐 못 사용에 따라서 이 코머스 같은 회사들이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톨로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과 같은 걸 컴퓨터가 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개념화 기술을 갖다가 온톨로지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기존의 단순한 DB와 같은 단순한 인덱싱이 아니고 좀 더 사용자의 개념체계에 근접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해서 온톨로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기계들은 뭘 보는가 하면 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라든지 컬러라든지 컬러 분포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오브젝트를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픽셀들의 개념이 사람이 보는 이런 시멘틱 오브젝트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는 그 연결해주는 한 개의 사전을 갖고 있는 게 온톨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많이 사용되었던 내용 기반 비디오 검색은 영상의 특징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거고 저희들이 하는 의미적 비디오 검색은 영상이 각각 특징 추출해 가지고 그 특징 추출로부터 시작해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추론내는 그런 검색을 하는 게 온톨로지 깊은 어떤 씬 리트리블 되겠습니다. 응용 분야는 앞에서 숫자 이야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가 응용이 되겠습니다. UCC라든지 스토리 메이커라든지 사용자 맞춤형 검색 및 컨텐츠 초점. 여러분들 유튜브 할 때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 하기 한 가지 다른 연구 논문의 결과를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동영상, 무비를 찍으면 이 무비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아까 분리식 스플리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딥러닝 기술 사용해서 이 무비를 각각의 비디오 클립으로 분리시킨 데다가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매뉴얼로 각각의 비디오 클립에다가 태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플리트되고 태그된 한 개 비디오 클립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디오 DB에 저장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런 스크립트, 여기서 정의했던 스크립트 형태의 쿼리를 날리면은 이 쿼리를 처리해서 여기 있던 DB하고 이 쿼리를 비교해서 매칭인 가장 유사한 형태의 비디오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 제안됐지만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각각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어떤 자동적으로 비디오 클립에 대한 그 정보, 그 비디오 클립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 예를 들어 비디오 나타내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비디오 클립이다. 아니면 집에 관한 비디오 클립이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매뉴얼 클리핑, 매뉴얼로 태깅하는 걸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고, 저희들도 저희는 이보다 훨씬 전에 2010년 전에 제안한 논문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태깅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로 태깅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톨리지 바탕을 둔 시멘트 씬 리트리브를 하기 위해서 먼저 로고 비디오 모델을 두르면은 이것도 좀 짧은 단위로 앞에서 우리가 분할했는 거 마찬가지로 좀 짧은 단위에 의미 있는 그런 이미지로 분할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 로고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서로 다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저희들이 DB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샷 디텍션이라든지 씬 체인지 디텍션 과정을 거쳐서 한 개 비디오 세그먼트를 얻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 세그먼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 세그먼트하고 이 비디오 세그먼트가 서로 독립된 비디오 세그먼트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했던 거는 영상 처리 방식이 해가지고 우리가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하는 장면 비디오 클립들이 장면이 갑자기 변하는 걸 기준으로 보통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듀얼하게 변하는 내용, 다시 말해 서서히 장면이 변하는 내용들은 여기서는 체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간섭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개의 세그먼트인데 서로 다른 세그먼트로 나눠진 걸 한 개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은 시멘틱 비디오 유닛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 시멘틱 비디오 유닛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디오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멘틱 유닛가 결국 우리가 비디오 온톨로지에 있어서의 장면 단위를 관리하고 검색을 가능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검색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멘틱 비디오 서치를 위한 온톨로지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본 바와 마찬가지로 로우 비디오 모티리얼을 들어오면은 시멘틱 씬 비디오로 유닛으로 분리시키고, 그 분리된 시멘틱 비디오 유닛가 비디오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MPEG-7에서 사용하는 피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컬러라든지 쉐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 레벨 피처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나 이벤트 같은 거는 하이 레벨 피처로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피처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톨로지를 구성할 때 서로 따로따로 필요한 내용이 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서로 다른 피처 정보로 나누어서 비디오 어널리시스를 하고, 이 비디오 어널리시스 된 정보가 비디오 DB로 넘어가는데, 비디오 DB의 씬 네임 온톨로지하고 씬 모델 온톨로지를 구성하는데 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씬 네임 온톨로지는 여기는 들어간 큰 정보가 장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이 로우 머티리얼이 어떤 장르의 비디오인가,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것이 어떤 탑픽이냐. 탑픽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집, 이런 비행기, 이런 것들을 한 개를 탑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하고 여기 들어간 어널리시스 시스템 결과를 합쳐서 씬 네임 온톨로지를 만들고 한 개 사진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사용해서 모델 온톨로지를 사용하는데, 이 모델 온톨로지는 일반적으로 로우 레벨 피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로우 레벨 피처. 그래서 MPEG-7 디스크립터 중에서 로우 레벨 피처인 쉐이프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피처 디스크립션 씬 모델 사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봤지만 시멘틱 씬 유니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위가 한 개의 실질적으로 어떤 키워드, 다시 말해 어떤 토픽을 나타내는 동영상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개 동영상에 자동차도 나왔다가,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집도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뭐 산도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영상들이 한 개 긴 형태의 비디오 씬 유니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샷 단위, 앞에서 샷 단위로 저희들이 나눠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샷에다가 각각 샷에서 키프레임을 뽑고, 이 키프레임은 샷의 첫 번째 씬이 될 수도 있게 되었고, 샷 내에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몇 가지의 장면들을 한 개 키프레임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각 한 개의 샷마다 한 개 키프레임을 뽑고, 이 키프레임에는 로레벨 피처, MPEG-7의 컬러라든지 쉐이프 같은 디스크립터를 포함하는 로레벨 피처를 저희 키프레임에서 뽑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이 오브젝트나 이벤트하고 연결시켜서 한 개의 이런 형태 온톨로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오브젝트는 컬러라든지 쉐이프라든지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디렉션, 오브젝트의 디렉션, 이벤트의 디렉션, 이벤트 디렉션하고 이벤트 인텐시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브젝트하고 이벤트의 릴레이션십을 나타내서 한 개 트리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면은 한 개의 씬 모델 DB를 구성하게 되겠죠. 이 씬 모델 DB에 들어가 있는 한 개의 디스크립터의 그 구조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면 모델 온텔리지가 어떻게 구성되는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멘틱 씬 유닛, 시멘틱 비디오 한 개 유닛가 되겠습니다. 씬이라고 하는데 비디오 유닛가 되는, 이 유닛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형태의 그런 오브젝트들이,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걸 갖다 샷 단위로 구별해서 이렇게 참 짧은 형태의, 짧은 크기의 동영상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더 구분하고 싶으면은 이걸 더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분된 이런 씬 동영상 단위로부터 이런 형태의 컬러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쉐이프라든지 이런 정보를 뽑아서 우리가 아까 했는 모델 도메인의 모델 온톨로지에 저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이벤트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장면 모델 온톨로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하나가 한 개의 이런 단어로 구성되고 있는 것들이죠. 씬 네임 온톨리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르가 먼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장르가 주어져야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비행기를 갖다가 우리가 찾는다 그러더라도 드라마에 있는 비행기하고 그다음에 뉴스에 있는 드라마가 다 다르죠. 따라서 무조건 비행기를 뽑아라 그러면 다 뽑을 수 있는 한법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따라서 서치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장르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도메인을 정의해 줘야 되는 거죠. 도메인을 정의해주면 그 도메인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주어지게 되고, 이 키워드에는 트랜스포트에는 비행기도 있을 수 있게 되고, 버스도 있을 수 있게 되고, 뭐 텍스트도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트랜스포트의 차일드로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오브젝트들이 주어지면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벤트, 다시 말하면 비행기인 경우는 이륙한다든지 나른다든지 랜딩한다, 이런 정보의 이벤트들 정보가 이런 오브젝트하고 릴레이션을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 온톨로지를 구성하게 되었고, 우리가 서치할 때는 단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서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컬이라는,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컬을 하나 줬을 때 기존에
연구는 이렇게 하나의 씬만 쭉 뽑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자동차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다 뽑아주고 이 장면 중에서 뭐 하이브리드카, 트럭 트럭들을 다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보니까 아마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도 연구지만 사실 사회에 대한 한게 봉사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몇 가지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기억이 남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회로 실험책, 실험책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봉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제까지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전자회로 실험책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저는 대학이나 대학원 다닐 때도 진공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웠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인 73년도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우리나라 4차 5차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전자공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자공학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경북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기계공학은 부산대학, 화학공학은 전남대학 세 개 대학에 각각 서로 다른 특성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나오자마자 경북대학교 뭐 전임 강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74년도 250명이 있던 정원이 최대 800명까지 정원되는 그런 정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자회로 교육은 초창기에 전부 다 전공관을 갖다 기본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그런 전자회로 치고는 거의 없었고 특히 경북대학교는 전자공학 인력 양성을 위한 생겼기 때문에 산업체계 필요한 트랜지스터 교육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꼭 1년 동안 실험실에서 뭐 어떤 잠자기도 하면서 전자회로 실험책 두 학기에 필요한 전자회로 실험책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회사에서 정품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세운상가에서 조금씩 나오는 트랜지스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마다 트랜지스터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와서 특성을 체크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따라서 뭐 회로의 그 저항값부터 다 바뀌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특별한 거는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뭐 오실레이터 꼽아서 뭐 정폭도 같은 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로가 어떻게 되고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걸 갖다가 고려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실제로 전 트랜지스터 태우는 실험까지도 실험책에 포함되는 그런 제가 보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이 한 10년 정도 사용되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했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전자공학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르완다에 가서 르완다 국립대학에서 학장으로서 봉사한 게 되겠습니다. 혹시 르완다는 잘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르완다입니다. 아마 아프리카에는 전부 다 무지하게 큰 나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프리카 유일하게 두 개 적은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 있고 바로 밑에 부룬디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고 인구는 1천만 명 되는 상당히 인구 밀집이 높은 소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2011년도에 국민소득이 800불밖에 안 됐으니까 산업이 없습니다. 이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 와야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로지스틱가 안 되니까. 따라서 유일한 산업이라는 게 커피하고 차, 관광 산업이었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르완다 커피를 많이 팝니다. 고급 커피를 팔리고 있죠. 어느 나라가 살기 위해서 싱가포르 모델을 택해가지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영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1994년도에 그 유명한 대학살이 있었죠. 제노사이드가 있어가지고 100만 명 넘은 사람이 학살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 1년 동안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학의 학살로 인해 가지고 대학교에 있던 모든 교수들이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NUR에 있는 교수들 대부분들은 외국 교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르완다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뭐냐면 자원도 없고 공장도 없고 물류도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ICT를 통해 ICT가 국가 경제 발전에 가장 동력을 삼자. 그래서 ICT를 가장 중요 산업으로 책정하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셔널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NIC라는 프로젝트를 1, 2, 3, 3단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1년도 생각해서 2005년도 끝났고, 2단계는 한국통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 백본을 갖다 구축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급 학교에다가 광 케이블을 깔아서 각급 학교에서 군병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세 번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르완다 정부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지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외국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죠.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 가난한 나라가 OLPC 프로젝트라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 1인당 노트북 하나를 컴퓨터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대단하죠. 그 다음에 따라서 ICT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광역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저기 외국하고의 그 인터넷은 좀 해저 케이블 연결을 사용했고, 케냐를 통해서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어렵고 나라인지도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아프리카 캠퍼스가 여기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데, 이 등록금이 3만 불 이 정도 되는 그런 비싼 캠퍼스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유치했습니다. 르완다에서. 그는 이 나라가 얼마만큼 ICT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63년도에 설립됐을 때 학생 수는 49명을 설립돼 가지고 2011년도에는 약 1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NUR은 르완다에서 유일한 국립대학이고 석박사 과정을 갖고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은 석박사 과정이 없어요. 전혀 다른 대학들은. 그다음에 10개의 품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개, 여기는 이제 영국식으로 패커티라고 그러는데 칼리지, 7개 칼리지하고 2개 스쿨하고 여러 개 리서치 센터를 가지고 있게 되었고, 38개의 그 학부 프로그램과 26개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수비는 1대 22 정도 되고, 티칭 스태프를 보면은, 여기서는 프로페서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치 교수가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교수는, 부교수는 21명. 이 이상은 엄청나게 명예로운 직도이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렉처입니다. 렉처. 시니어 렉처, 어시스턴트 렉처, 튜토리얼 렉처, 어시스턴트 있는데,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튜토리얼 어시스턴트는 학부 졸업생들입니다. 학부 졸업생들 중에서 성적 좋은 사람들이 어시스턴트 하는데, 이기는 나라에서 졸업해봐야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 어시스턴트가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교수들의 학위를 보면 PhD가 약 한 110명, 거의 대부분이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학부를 학사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제노사이드 때문에 그 전에 근무하던 많은 유능한 교수들이 다 삭살되어서 거의 외국인 교수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 12월 달에 학장으로 부임했고, 칼리지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때는 요즘 이름이 바뀌어서, 그때는 칼리지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인데, 요즘 이름이 바뀌어서 칼리지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5K 학부, 스쿨이 있게 되었고, 그 한 개 스쿨은,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ICT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토목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ICT 쪽에서 다시, 여기서는 사실 디파트먼트로 하기는 좀 적은데, 이제 전공으로 되는데, 사실은 다시 디파트먼트, 그래서 여기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ICT 분야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히어리, 인포메이션 시스템,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되어 있고, 학기 제도는 트라이메스터라 해서 3학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한 3일, 11주 내지 8주로 강의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강의 8주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한 주는 교수들이 한 학기 동안 강의했는 걸 리비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뭘 요약을 해주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험을 2주 동안 칩니다. 시험을 치고 되고, 2주 동안 그 시험 후에는 2주 동안의 브레이크가 주어지는데, 이 브레이크 동안에는 이 시험 동안에 낙제된 학생들한테 스페셜 에그잼을 다시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자기 결과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래서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가 되고, 가능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던 건 뭐냐면, 제가 갔을 때 사실 굉장히 이 학교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갔을 때보다 한계를 느낀 건 뭐냐면은, 모듈 시스템, 영국 제도 같은 모듈 시스템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 개 모듈을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면 컴퓨터 아키텍처의 로저 헤로라든지 컴퓨터 악체에 각인됐던 3가지 정도의 그 학과목을 연결해서 한 개 모듈을 만듭니다. 그게 한 학기 강의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한 과목이 한 6주, 이렇게 끝나면 6주 동안 한 6주 강의하면서 일주일에 뭐 8시간씩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강의하면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의가 형식적인 강의가 흐르고 있더라는 걸 제가 느꼈고,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코이카에서 루안다에 온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갔었는데, 전혀 아무런 한국 학생들의 능력 있는 한국 학생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실 혼자서는 조교로까지 가르치면서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ICT 분야에 집중적으로 국가의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환경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가장 문제는 전기 사정이 나빠가지고, 데스크탑 컴퓨터 쓰지 못합니다. 쓰다가 한 5분쯤 되면 컴퓨터 전기가 나가버려요. 물론 UPS를 달았지만 UPS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노트북 컴퓨터를 써야 된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하는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기 가서 여기서 저를 불러온 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IT 교육을 경험을 삼아서 여기서 자기 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육 시스템을 좀 지원해주고 교육의 컨텐츠도 좀 보완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기대하고 저를 아마 초청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한계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너무 플렉시빌리티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는 혼자로는 상당히 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 저도 여가 석사학위 지도교수를 많이 했는데, 지도교수 컴퓨터 전교수가 1명밖에 없었으니까, 석사학위 논문 전부 다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뭐 시뮬레이션 하나도 없어요.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앙케이트 조사한 게 석사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몇 번 그래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앙케이트 조사도 100명을 갖다가 뭐 써봐가지고 뭐 앙케이트 조사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더라 그게 전부 다 하니까 발전은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학장실입니다. 학장실에서 학과장 회의를 하는데 뭐 인도 사람, 뭐 불가리아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는 거고 이 학생들의 PC 실습실입니다. 학생들은 많은데 PC가 적어가지고 PC들에다가 거기 가서 지원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한 대 14명이서 붙여서 하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이 전시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회로를 개발해서 이런 만들어서 전시에 보여주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왔는 김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졸업식의 사진입니다. 이게 직업입니다. 여러 가지 흑인들 중에서 저 혼자서 그냥 얼굴 하얀 사람이 앉아있죠. 이게 캠퍼스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원숭이들입니다. 원숭이들 그냥 마음대로 나들고 있는 거죠. 여기 졸업식 사진인데 재밌는 건 졸업식 할 때 학장이 나와가지고 졸업한 학생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부릅니다. 참 좋더라. 그게 뭐 200명 대 300명 되는 학장이 나와서 그 자기 대학의 졸업생 명단을 다 부르고 난 뒤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하고 이사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술적인 거와 좀 다른 건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제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공학기술단체연합이라고,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1968년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그런 단체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어떤 걸 논하는 게 아니고, 기술력에 관계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걸 논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한 세계 최대의 공학 분야 NGO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한 60개국에다가 10개 국제단체가 되고, 단체의 회원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총 한 1,500만 명의 공학인이 가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Committe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C가 있게 되고, 이게 제가 의정국이 한국어로, 제가 들어가면서 의장국이 한국으로 되었고, 제가 이제 의장으로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2005년에. 그 다음에 뭐, educational training, 그 다음에 engineering, 그 다음에 technology, energy, capacity building.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대부분 다가 공학의 사회적인 이슈들을 취급하는 그런 커뮤니티들로 이루어지게 됐고, 순수하게 ICRC가 가장 그래도 좀 테크니컬하게 좀 관련된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가치 문제는 공학교육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기술 격차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다. 사실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매 4년마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월드 콩그레스를 갖다가 개최합니다. 굉장히 큰 콩그레스입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공학 올림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추럴 디제스트라든지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게 WFE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던 그 CIC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가장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2005년도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는 걸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WFEO에서 활동한 사진들인데, 총 이사의 회의 장면이고, 제가 CRC 의장으로서 참석했던 장면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봤는데 재밌더라고, 굉장히. 여기서 이제 거기 WFEO에서 CRC 의장을 저보고 하라는 이야기는 한국이 IT에 가장 강국이니까
가장 강국 사람이 와서 CRC에 좀 더 인플루언스를 미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를 CRC 의장을 뽑았는데,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결국은 모든 행사를 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런 사회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지원해 주는 기관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한 내내 힘들어서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저 이야기보다는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해동과학문화재단의 부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해동과학문화재단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서, 이렇게 참 훌륭한 재단이 있구나. 이 재단은 결국 뭐냐면 우리 전자공학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설립했는데, 설립자는 김정식 대력전자 옛날 회장님이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생을 전자사업, PCB 사업만 하신 전자산업의 대부이십니다. 그래서 전자대상도 받으시고 컴퓨터 산업훈장도 받으시고 한국을 일으킨 이제 60인에도 선정되셨고 인천상도 받으시고 작고 후에는 과학기술 용자로도 선정되셨습니다. 한 12년 동안에 걸쳐서 장학금을 한 450명에 대해서 나눠줬게 되고, 특히 많은 대학에 25개의 대학에 해동 도서실, 학술 정보실을 갖다가 설치했어서 학생들이 멀리 중앙도서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자기가 공부하는 공대 건물 내에서 시간 날 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을 만들어 주셨고, 최근에는 몇 개 대학에다가 AI 랩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국 AI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팩토리도 기증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이제 부의사장 되면서 한 게 뭐냐면은 각 대학에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개 대학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 3년 됐는데 점점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되고, 이 생태계 조성 사업을 좀 확대해서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한 사업은 학계 상훈 사업입니다. 전자공학회는 1990년도,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되기 1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동 학술상, 기술상, 젊은 공학인상, 해동 우수 학생 논문상, 그다음에 IEEE 조인트 어워드를 갖다가 시상하고 있고, 통신학계는 2005년부터 해서 비슷한 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공학학연원에는 한국공학혁신부분과 공학기술 학생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거는 이런 수상뿐만 아니라 한국공학학연원을 통해서 공학교양도서를 발간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140번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공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서를 발간해서 각 학교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기술은 일본에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술이 우리가 빨리 대한 정보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동 일본 기술정보센터,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중요한 저널들과 도서, 신문들을 비롯한 이런 실무적인 도서들을 갖다가 구입해서 비치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요즘은 해동 일본 기술정보센터에서 필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그 뉴스들을 발췌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참 봉사하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많이 느끼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김정식 회장님이 뿌려놓은 봉사를 갖다가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공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사실상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많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별세하시기 전 1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별세하셨는데 1월 달에 병원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조선일보에 그때 AI 특집이 났습니다. AI 특집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AI가 발전돼야 된다. 그걸 갖다가 확실히 절감하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에 500억의 사재를 기부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 말로 AI 기술에 우리가 뒤처지면 되겠나 하는 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서울대교에 500억을 AI 기술을 위한 센터를 만들도록 결정하시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많은 해동과학기술문화재단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뭐냐면 이공계 대학 사랑입니다. 그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공대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모든 공대 학생들한테 장학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AI 랩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교육을 살기 위해서는 공대에서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공계 대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계셨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기사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우리나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로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신문 기사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회장님이 서울대학에 500억 AI 연구를 위해서 500을 기부하겠다는 걸 하고 난 뒤에 미국의 스브라츠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MIT에다가 칼리지 오브 컴퓨팅이라는 걸 AI 전공하기 위해서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설립하도록 정확한 몇억 불을 상당히 많은 수천억 돈을 갖다 기부했죠. 이분이 이 기사를 보고 스브라츠만이 우리 김정수 회장님한테 당신 참 좋은 일 했다 하는 걸 갖다가 기사를 보낸 걸 얘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그 방대한 분야를 쉬운 언어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40년 교육, 연구 경험을 사회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실현을 해주신 그 전체적인 내용 정말 좋은 강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르완다 대학에서 학장으로서의 역할과 하고 싶으셨는데 혹시 못 이룬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계적으로 저개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학장으로 가기 전에 전임 학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와서 좀 더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도록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불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이 원체 공고해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은데,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유능한 코이크 학생들이 한 2명 정도 더 왔으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못한 게 참 아쉽다고 생각되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아프리카 스타일에 갖고 있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는 많은 걸 통치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못한 일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서 오후 3시부터는 스포츠 타임이라고 해서 다 집에 갑니다. 스포츠 타임. 근데 제가 한 2시 50분쯤 돼서 조교를 불렀어요. 조교를 불렀더니 어디 가냐면 집으로 가고 있대요. 오라 그러더니 못 오겠대요. 그 정도로 자기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넣으려고 이야기했는데 문화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 못한 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었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것들은, 저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기업진 사람들도 그렇고, 하지만 자기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해는 조직에 대한
가장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저는 항상 생각하고 학생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거나 했어야지 그게 좀 보람된 거지. 그 뭐 적당하게 하고 나온다는 거는 자기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가능한 어떻게 일하든 간에 자기 조직에 있어서는 자기 조직에 대한 로열티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주고 있고, 후진국에 대해서 지원은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가서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람 불러서 교육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익하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불러서 교육시켜서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 가면 다 사람이 가요. 그 한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버리면 금방 끝난다. 우리가 2년간 내 교육했지. 2년 가서 내가 봉사했다. 내가 오고 나면 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가서 자기가 파거나 이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전기전자공학은 인류의 꿈과 상상을 하나씩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지, 또 다른 어떤 난관들에 부딪히지는 않을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전자공학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죠.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는데, 사람의 꿈과 상상이 꼭 전자공학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사실은 더 꿈과 상상이 중요한 거는 바이오 쪽에 사실 더 많은 게 꿈과 상상이 필요한 걸로 생각되고, 사실 IT는 한 택한 툴을 뺏기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꿈과 상상에 대해서는 IT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툴이기 때문에 그 툴은 계속해서 물론 발전돼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 툴이 절대 궁극적으로 바꾸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박성한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성한 명예회장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